자신만의 어떤 매매 기법, 하나의 매매 원칙을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에 뛰어들어서 거래를 하라는 거죠. 요즘 대중투자자의 대다수가 경제신문을 하나도 안 읽어요. 온라인이 다 있으니까. 그걸로는 안 됩니다. 경제지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경제지를 안 읽으면서 주식시장을 시대 흐름을 내가 찾겠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위기가 다시 기회로 바뀔 때 그 기회가 바뀐 요소를 반드시 분석해서 그 요소가 맞다고 생각하면 확신이 있다면 그때 계속 가는 거죠. 매매를 한다면 자신의 어떤 원칙, 매매 기법 하에서 할 수 있도록 알렉산더 엘드가 개발한 어떤 기법과 제가 개발한 기법 같이 해서 여러분들을 아주 우수한 트레이드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적인 투자가의 투자 기법을 통해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전문가는 최병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알렉산더 엘더의 투자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제가 이달에 계속해서 차트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차트를 공부하는 이유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사고 팔아야 되죠. 결국은 언젠가 사고 언젠가 또 팔고 해야 되니까 그 사고 파는 시점, 그 매도 시점, 매수 시점을 좀 정확히 남들보다 빠르게 아주 고가에 아주 저가에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차트가 생각보다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트 공부를 많이 해도 정확한 어디서 사고 파는 걸 잡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차트에는 인간의 심리가 근데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는 것은 곧 대중의 심리라든지 그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게 바로 차트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심리를 파악하는 거죠. 지난번에 군중심리 때도 어떤 추세선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군중의 추세선이 강할 때 군중이 탐욕이라든지 공포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 차트에. 그래서 대중의 심리, 대중의 투자자의 심리를 알 수 있는 게 차트를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차트를 또 공부한 이유가 자신만의 어떤 매매 기법, 사고 팔 때를 어디에서 사고 팔아야 되는지 나의 성격에 맞게, 나의 투자 성향에 맞게. 만약에 나는 매일매일 보면서 주식을 매매하는 사람은 월봉 가지고 매매 시점을 잡으면 또 안 되겠죠. 근데 나는 직장을 다니고 바쁜데 생업에 바빠요. 그죠? 하루의 장을 계속 쳐다볼 수도 없고 몇 번밖에 못 봐요. 그런 분들은 분봉을 보고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사고 파는 것은 한 주봉 정도를 보고 결정은 그 다음에 주봉을 보고 매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일봉을 보고 매도 시점을 잡는 거죠. 매수 시점을 잡듯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기법을 만들어서 꾸준히 그것을 계속 실전을 하게 되면 그게 자기 습관화됩니다. 습관화되고 나면 그때부터 아마 매매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 시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렉산더 엘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지지와 저항. 이 지지선과 저항선이 존재하는 것은 어떤 사고 팔고 했던 어떤 가게 결과이지만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인간에게 기억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 내가 갖고 있는 과거에 이 종목에 대한 매매했다든지 하면 여기 가니까 못 가더라, 여기 가니까 바닥이더라,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종목 같으면 예를 들어서 박스권을 계속 지난번에 보면 카카오 같은 걸 보게 되면 한 11만 원에 12만 오게 되면 한 13원 가고 11만 오면 13만 원 가고 이렇게 계속 움직였죠. 그죠? 이게 지지와 저항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지지선이 11만 대 지지선 깨지는 그냥 9만 원까지 내려가는 거죠. 바로 지지선을 깼을 때 강력히 주가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이용해서 매매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기억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가 11만 원 샀더니까 13만 원 파니까 먹었더라. 12만 원 샀으니까 13만 원 먹었더라. 항상 기억이 있으면 또 12만 원 내면 또 사는 거죠. 이런 기억 때문에 지지와 저항이 강력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기억, 결국은 이제 심리적인 게 반영된다는 거죠, 주가에. 자,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기억의 자극, 과거의 어떤 기억의 자극이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서 매수와 매도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유발하면 저항선이고 매수를 유발하면 지지선이죠. 이렇게 해서 일정 수준에서 어떤 매수와 매도를 유발한다. 그래서 이 기억이 역할이 하는 거죠. 바로 또한 수많은 트레이드들, 많이 사고 팔고 한 트레이드들,
기본적인 분석 어떤 가치가 아니라 그냥 사고 팔고 차트를 보고 사고 파는 트레이드들을 많은 사람의 행동이 났을 때 그 행동이 났을 때가 그 영역이 바로 저항 영역, 지지 영역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이 매도를 한다면 그게 저항 영역이 될 것이고요. 많은 사람이 매수를 한다면 지지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행동하는 그 시점을 가지고 주로 저항과 지지가 형성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일 텐데요. 이 그림 차트를 보시면 자, 영국 파운드입니다. 파운드인데 지지와 저항을 보게 되면 이렇게 파운드가 계속 내려가다가 끝없이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처음에는 모르는데 여기 지진되든지 자 그런데 다시 여기 내려가면 여기에 저점을 깨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기 붕괴를 하니까 확 빠집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올라가요. 오르락 하다 올라가죠. 그러면서 여기 지지선을 여기서 돌파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항이 되고 이거는 지지가 되는 거죠. 여기는 지지가 됐고. 그래서 여기에 저점을 보고 여기가 저항선, 여기 지지선, 저항선 형성되고요. 또 다시 빠집니다. 주가가. 빠지죠. 이제 여기서 쌍바닥 그러면서 안 빠져요. 그죠? 이게 지지선 되는 거죠. 지지선 되고 나서 또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에 지지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저항으로 작용되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또 다시 못 갑니다. 여기서. 못 가죠. 그 저항으로. 그래서 여기에 지지선은 여기에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파동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내려왔을 때 실전에서는 이 차트 보시면 이제 그림으로서 보면 이게 지지선 그려놨으니까 지지선, 저항선 정확히 나오죠. 그런데 실전에서는 이 지지선과 저항을 그리려면 이 정확히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헷갈릴 때도 많고요. 그런데도 일단 이렇게 저항과 지지선을 그릴 줄은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그걸 배우는 겁니다. 보시면 자 지지선이죠. 여긴 저항선입니다. 여긴 저항선이니까 못 가죠. 그죠? 그런데 세 번째는 저항선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돌파니까 돌파해서 저항선을 돌파해가 저항선을 다시 지지를 받습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추세 상승할 때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래서 고점 처음에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따라잡으면 대다수가 속임수가 많거든요. 가짜 저항선 돌파. 그래서 이 눌림목 줄 때, 내려갈 때, 하락할 때 이 전 고점의 저항선을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지지선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역할이 바뀌는 그 과정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추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저항선인데 주가가 저항선 돌파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다시 이 저항선을 붕괴를 해버렸어요. 이것은 붕괴했다는 것은 저항선 돌파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또다시 빠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이 저항선은 돌파했으면 그 저항선을 지지해주고 올라가야 된다. 이게 N자형 상승이죠. 바로 N자형 상승. 그래서 요럴 때 주가를 돌파하고 나서 기다렸다가 다시 눌림목 주고 반등할 때 여기서 사게 되면 급등주가 주로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급등주를 매매할 때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게 확실하게 돌파를 하는 걸 보면 됩니다. 저도 이제 기포상이네요. 돌파하고 나서 첫 번째는 돌파하면 실패하고요. 두 번째 돌파할 때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 그냥 강력히 매수해야 돼요. 한 방에. 그러면 그게 급등을 합니다. 대다수 종목들이. 그래서 저항과 지지선의 역할을 가지고 어떤 자신의 나름대로 어떤 기법을 개발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그래서 그리는 방법은 이제 지지와 저항은 밀집선 상단 이렇게 주가란 게 계속 가다가 이렇게 갔다가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 상승입니다. 상승했다가 또 더 상승했다 또 하고 또 내려갔다가 또 상승하고 뭐 이렇게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밀집이 돼 있죠. 주가가 이렇게 봉차트라면 밀집돼 있으니까 이 상단 하단 가장자리니까 상단에 여기 제일 꼭대기를 이렇게 해서 저항선을 그리면 안 되고요. 이것은 갑자기 오르고 여기 오른 거 한두 번 오른 것은 그것은 어떤 뭐 탐욕이라든지 공포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여기 가장자리 평균적으로 가장자리 쪽에 이렇게 해서 저항선을 딱 그리면 됩니다. 여기 잠깐 올라간 것은 빼고요. 평균적으로 가장자리 그리면 여기가 거의 좀 정확합니다. 그래서 장중의 고가와 저가를 가지고 그리지 않고 주로 종가 정도로 그리는 게 종가나 시가나 기준을 해서 그리면 거의 가장자리 역할 쪽에 그립니다. 저는 이제 이 저항과 지수는 이 가장자리 역할을 저는 실전에서는 그리지 않고 만약에 저 같으면 이걸 하나로 봅니다. 이렇게 하나의 봉으로 보고 이 절반 정도를 가지고 지지와 저항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내가 평균 가격을 돌파했으니까 미리 살 수가 있고요.
평균가를 빠졌으니까 내가 미리 팔 수 있는 거죠. 확인하고 팔 때는 지지선이 깨질 때는 깨지네? 그러고 팔면 저 밑에 가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 급락한 지지선을 붕괴할 때 시가 같은 대형주도 마찬가지죠. 시가부터 줘서 음봉을 주고 있을 때 9시 10분에 벌써 9시 반까지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내려갈 때 그냥 쭉 빠져버려요. 얼마 전에 19,000원 정도의 AP시스템 있다가 AP시스템이 내려갈 때 그냥 1,000원을 그냥 내려가죠. 5%를. 왜냐하면 박스권 하단에 있다가 거기서 지지가 안 되고 9시부터 쫙 내려가는 그 한 번에 10분 만에 쫙 내려가요. 그죠? 바로 그때가 이렇게 지지선 붕괴한다든지 그렇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 가장자리를 좀 그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평선 행보를 그리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바닥일 때는 이 바닥이 지지선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닥일 종목을 샀을 때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바닥에서 거래가 실린다든지 본다. 그래서 거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선은 지지선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주로 대다수 분들은 이 바닥에서 지지선에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아까 금방 이야기했듯이 여기 보시면 자, 지지선과 저항선은 역할을 바꾸죠. 여기는 저항선이고 여기는 지지선이 되니까 역할이 바뀐다는 걸 반드시 실전에서는 기억해서 늘 염두에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주가를 바닥은 지지선이니까 바닥권에서 주가를 살려고 지지선에 삽니다. 그러면 주가는 바닥에 있으면 계속 행보하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지 않으면 밑으로 급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지선에서 주식을 주로 사면 안 되고 지지선이 확인되고 사야 되는 거죠. 확실한 확인되고. 그래서 그런 실전에 리스크 관리하는 측면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지지 영역. 자, 매수자가 매도자를 압도하는 영역. 자, 그러면 지지 영역이란 것은 이렇게 지지가 되면 주가가 계속 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지지가 됩니다. 이렇게 지지가 되면 여기는 매수자는 이 매수죠. 매수하고 계속 매수하면 파는 사람 계속 팔더라도 계속 매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 이 움직였던 걸 절반 정도 돌파해버리면 이것은 강력히 가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박스권을 그려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지 영역은 결국은 매수자가 강하니까 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지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상단선 있죠. 상단선을 저항선이라 그러는데 이 상단선 바로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계속하면 이게 저항선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상단선이 저항선은 매도자가 매수자를 압도하는 거 거꾸로 보시면 가면 팔고. 그래서 계속 안 가요. 저항선에서. 그러면 이것은 한 3번 정도 이렇게 실패해버리면 그다음부터 급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삼천정이라는 게 나오죠. 차트에서. 자, 삼천정. 산이 3개. 아주 중요한 실전에서 산이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헤드앤솔더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산이 이렇게 나오면 자, 나오게 되면 여기 가면 또 팔고 잠깐 이 가짜 돌파죠. 또 팔고 매도가 세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그 다음에 이 박스권 깨고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3번째까지 저항선을 돌파를 못하면 실전에서는 바로 파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3번째인지 4번째인지 잘 모를 때는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지 영역과 저항 영역은 종종 서로 역할을 교차한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은 지지선이지 어느 날은 저항선 되죠. 그래서 지지선이 붕괴하고 내려가면 다시 올라갈 때 저항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지지선에 샀을 때는 저항선으로 작용되죠. 내려갔으니까. 내가 사서 평가손이 났습니다. 주식은. 일반 투자자에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대다수 매수한 손실 나고 있습니다. 20% 이렇게 손실 나 있으면 사신 가격이 목표가가 됩니다. 왜? 저항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닥에서 싸게 살려고 막 바닥에 기는 걸 삽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서 사가지고 지지선 깨버리면 급락하죠. 그럼 계속 손실이 나 있습니다. 그럼 주가가 올라가면 내가 본전 가면 팔지 하면 본전이 안 가요. 왜냐하면 그게 저항선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산 가격이. 그래서 그 정도까지 안 가고 주로 다시 내려가고 그러죠. 그래서 바닥에서 사는 종목은 정말 어떤 모멘텀을 알다든지 가치를 평가해서 가치가 좋다든지 그래야만 바닥권에 사지 그냥 바닥권에 사시면 안 되는 거죠. 훨씬 더 위험합니다. 자,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역할을 계속 바꾸니까 내가 바닥에 샀다면 내가 산 가격에서 내려가면 바로 파셔야 돼요. 자,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제 그린 차트 이게 우리은행 차트입니다. 우리은행. 자, 우리은행 차트인데요. 보시면 자, 여기서 주가가 18,000원 과거 2014년 갔었죠. 그죠? 그럼 여기서 가다가 여기 내려가고 반등하고 이거 여기가 지지가 돼야 되는데 마탄이 급락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가 지지 바닥이에요. 계속.
얼마? 여기 계속 13,000원 초반이 바닥이죠. 그래서 이 주식을 이제 어떤 분은 한 5억 가지고 1년 내도록 다른 거 잘 모르니까 은행주 13,000원만 사가지고 14,000원, 15,000원 팔고 요것만 매번 반복해서 1년에 몇십 프로 수익을 내요. 그죠? 그런데 요걸 지지선에서 사가지고 올라갈 때가 있죠. 이렇게. 3원 올라가고 3원 올라가니까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걸 가지고,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안 파니까, 여기서 9,000원까지 급락하죠. 15,000원까지. 그러니까 13,000원 30%를 그냥 깨먹어, 여기서. 그래서 요거 지지선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 지지선. 그래서 여기 무조건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손절을 못 하냐 하면, 바닥에 사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보험 차트가 장대 음봉으로 급락을 해버리죠. 그래서 지지선에 샀을 때 급락하면 순식간에 팔아야 되는데 자동 매도 손절 라인 스탑 로스 걸어놓으면 되는데 그걸 안 걸었기 때문에 급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다가 내려가요. 그건 못 사요, 못 팔아요.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가지고 단기 매매 잘해요, 박스권 하다가 어느 날 딱 물려서 그 다음부터 세월아 내월아 몇 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여기 지지선을 그것을 지지를 깨면 붕괴를 하면 무조건 파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선 이렇게 역할을 바꾼다. 여기는 계속 보시면 이제는 보세요. 여기 지지선이었죠. 그럼 이제는 여기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은행주 오늘 좋은데요. 올라가면 이게 13,000원 초반 정도가 이제 저항선이 작용됩니다. 그럼 저항선이죠. 그럼 저항 처음에 돌파 시도하다 못하고 또다시 돌파 시도하다 못하고 그 다음에 돌파 시도하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러면 또 추세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은행주들도 보면 그냥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경기 전망을 했어야 되죠. 은행주도 경기 민감주라 보면 되죠. 왜냐하면 기업이 망하면 은행도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만 추세가 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전 차트에서 보시면, 자, 여기가 보시면 저항선이죠. 그죠? 근데 이 저항선을 잠깐 돌파했습니다. 이게 가짜 돌파입니다. 가짜 돌파. 가짜 돌파인데요. 여기서 당하신 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돌파하더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돌파하면 저항선을 보험 차트가 2개는 형성돼야 됩니다. 종가로. 2개가 형성돼야만 이게 차트가 저항선을 돌파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개로 돌파하면 돌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짜 돌파 또 내려갑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확실히 여기 2개로 돌파했기 때문에 추세가 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게. 그래서 바로 이게 추세가 이제 시작되는지 안 되는지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이틀할 때는 아까 가짜 돌파 나온대요. 그래서 아마추어들은 돌파하면 따라가요. 바로 성질 급하게. 아니죠. 돌파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들은 돌파 방식 오히려 팔아요. 이게 가짜 돌파인지 생각하면 오히려 매도를 걸어 넣는 거죠. 매도 걸어서 벌써 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들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선을 만약에 건드리면 일단은 강력한 저항 영역이 형성되지만 그래 강력한 저항 시점에서 매도 기회를 포착하는 거죠. 포착하다가 확실하게 안착하면 그냥 가지만 아니면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항선 조금 위에서 손실 제한 주문을 내서 이제 매도를 하시면 결국 최고가에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항선에서 그렇게 해서 파시면 된다. 이렇게 오늘은 저항과 지지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훈 전문가였습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해서 살펴봤네요. 알렉산더 엘더의 투자 철학을 들어봤습니다. 레전드에게 듣는다까지해서 오늘 준비된 순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은 오후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